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에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적 세계의 부분 대상 관계에 사로잡혀 있는 경계선 환자의 경우 치료자의 자기 노출은 중립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중립성을 확립하거나 공고히 하거나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자기 폭로를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치료자는 자신이 과거의 대상과 새로운 대상의 역할을 각각 어느 정도로 맡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아야 한다. 환자의 속성이 과거의 대상과 새로운 대상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중립적 균형은 사라져버린다. 게다가 그런 순간이 되면 환자는 자기 자신의 고정적 내적 경험을 외부 세계의 실제 표상으로 여기게 된다. 그리고 치료자는 단순히 환자가 지각하는 그대로의 사람이 되어버린다. 환자의 경험은 1차원적인 것이 되며 더 이상의 탐색은 배제된다. 그렇게 되면 마음을 열고 솔직한 태도를 형성하는 과제,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제는 치료자에게 떠넘겨진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역전이 반응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역전이 연상에 주의를 기울이며 환자가 하는 이야기의 특성을 경청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소개에 잃어버린 측면과 치료자를 사용하는 측면을 연결시켜 보는 데 도움을 준다.
환자의 전이와 치료자의 역전이의 상호 보완성은 치료자의 듣기와 말하기, 즉 자기 노출의 상호 보완성에도 반영된다. 환자의 말을 경청하는 경험과 자기 노출이 담긴 대화 모두는 치료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역전이 반응은 환자가 대상으로서 치료자를 활용하는 방식을 치료자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치료적 렌즈를 제공한다. 볼라스는 치료자가 자신의 개인 경험을 대상화해보면 어떤 중재를 통해 중립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환자 N은 조력자들이 계속 자신을 실망시킨다고 불평했다. 치료자 M은 처음에는 듣기만 했으며 그 후 정교화를 위한 질문들을 했다. 그러나 사려 깊은 경청, 공감, 전이 해석의 시도는 환자의 불평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불만들이 한층 더 부각되게 만들었다. 치료자는 갈수록 더한 무력감과 짜증을 느꼈다. 전이 역전이 패러다임은 점점 더 제한되었으며 중립성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치료자를 위협해 왔다. 그때가 치료자에게는 환자를 좌절시키고 거부했던 과거의 모성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치료자는 환자의 점점 더 행위지향적인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손짓도 하고 본인 또한 환자처럼 지옥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음을 공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별개의 새로운 대상으로 확립했다. 이로써 과거의 위험과 새로운 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형성되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우선 중재라는 표현은 인터벤션을 번역한 것이 개입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고, 그게 우선 여기서 자기 노출과 중립성에 관한 얘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 중립성을 뭘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아나 프로이드는 우리의 마음의 삼중 구조인 이드와 이고와 슈퍼 이고에 대해서 등거리를 유지하는 것, 어느 한편과 너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지 않는 것이 중립성이다. 그래서 이드를 편들거나 이고를 편들거나 슈퍼 이고를 편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삼중 구조 모두하고 요즘 얘기로 하면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아나 프로이드는 중립성을 정의했는데, 여기서 글렌 게버드하고 윌킨슨이 인용하고 있는 그린버그 얘기를 들으면, 그린버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립성을 일련의 행동들로 구체화하여 이해하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린버그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립성을 치료자가 하는 행동의 목표로서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환자가 경험하는 안전성은 과거의 트라우마, 배신, 유혹 같은 것들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치료자를 위험하고 실망스러운 과거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과 색다르고 새로운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사이에 균형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좀 길게 인용을 했는데, 짧게 얘기하자면 상담자가 과거의 대상으로서 기능해 줘야 되는 부분과 새로운 대상으로 기능해 줘야 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의 대상으로서의 역할과 새로운 대상으로서의 역할, 이게 균형 있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중립성이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한다, 그건 바로 중립성을 깨트렸다 안 깨트렸다, 이렇게 어떤 행동의 유형을 가지고 중립성의 개념으로 볼 부분이 아니고, 행동은 이러한 중립성을 전제로 해야 된다, 행동의 목표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립성 자체를 어떻게 달성하냐의 문제지, 중립성을 깨트리지 않아야 되는 게 좋다, 깨트리는 게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중립성은 우리의 모든 행동의 목표여야 돼, 치료의 목표로 봤다는 얘기예요. 중립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되거나 경우에 따른 중립성에서 벗어나야 적절한 인터벤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념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이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대상의 전이를 받아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내담자 입장에서는 내담자의 인식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대상으로서 그냥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전이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내가 항변하기 시작하면 이 전이가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전이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과거의 대상으로서 기능해 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전이 정서가 일어났을 때 전이를 우리가 받아서 역전이가 생겨났을 때 이 내담자의 전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역전이가 형성이 됐는데 객관적인 역전이가 있다고 지금 가정하면 이분이 우리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투사의 동일시를 사용해서 우리의 역전이를 야기시켰다고 한다면 과거의 원대상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과거의 원대상은 자기의 그 화나는 정서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내담자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과거에 원대상뿐만이 아니라 그 원대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많은 사람을 만났을 텐데 그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사용하는 투사의 동일시에 의해서 자기한테 분노가 야기되는 경우에 사람들은 그 분노를 참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내담자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상담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거죠. 이 전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전이가 일어나고 투사의 동일시가 일어나서 우리한테 역전이로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가 일어났을 때 상담자가 이때는 과거의 대상으로서만 계속 기능한다면 이게 중립성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이때는 과거의 대상으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대상으로 내담자가 아주 익숙한 패턴대로 내가 내담자를 공격하는 패턴으로 가지 않고 새로운 대상이 되어주어서 그 정서를 컨테인하고 필요하면 그 이분의 화난 정서에 공감하는 조이닝이나 미러잉을 하는 것.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화나는 정서를 내가 잘 소화하고 그 화나는 정서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의 그 화난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내담자가 자기가 이해받는다는 어떤 체험을 하게 된다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체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새로운 대상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거죠. 내담자의 기대 속에서는 나는 과거의 대상처럼 행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쩌면 그렇게 행동하도록 나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수사의 동일시를 통해서 계속 푸시를 하는데 내가 그 어떤 짜여진 무의식적인 시나리오가 이 사람은 있어요. 누구건 자기와 관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하거나 계속해서 자기 화난 것을 표현하면 반드시 대상은 자기를 보복할 것이다, 자기를 버릴 것이라는 어떤 이분 나름대로의 믿음 시스템이 있는데 이 믿음 시스템대로 대상들은 자기하고 관계를 맺어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파격적으로 깨트릴 수 있는 기회가 어떤 이 상담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대상이 되어주는 것 자체가 중립성을 유지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의 대상과 새로운 대상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중립성이라고 본 그린버그의 얘기는 우리가 상당히 경청할 만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논의 자체가 다른 거죠. 중립성을 지키는 게 좋으냐,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것이 좋으냐 이런 논의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는 중립성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게 아니고 중립성을 지키는데 어떤 방식으로 중립성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서로 잠깐 나누죠. 이건 여러분 각자의 언어로 이걸 체화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제 경험에서 치료자 선생님의 중립성 얘기를 지난 시간에 잠시 했었는데요. 저도 돌이켜 보니까 그 옛날 대상과 새로운 대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오랜 기간 하면서 치료자 선생님한테 굉장히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같이
제가 이렇게 막 부정적인 어떤 막 이런 거 할 때 메아리쳐 오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옛날 대상으로 기능한다는 게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마음껏 막 정말 이렇게 막 퍼붓고 정말 이렇게 좀 속상했던 거 아니면은 서운했던 어떤 그걸 했을 때 메아리 쳐서 이렇게 오는 듯한 느낌이고 그 선생님도 약간 거기에 반영돼서 이렇게 보였던 것 같은데 새로운 대상으로 어떻게 그게 전환되었을까 할 때 내담자로서의 저의 개념 그 느낌은 어떻게 그 선생님이 노력을 하거나 어떻게 다른 막 태도를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수용해주는 그 태도를 지속하는 데서 새로운 대상으로 변환하는 경험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뭐를 어떤 뭐 멘트는 계속 하셨겠지만 어떻게 노력을 이렇게 뭐 어떤 전환 이런 그 시도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해서 수용해주고 지탱해 주시는 그런 어떤 그거에서 제가 메아리 치다가 저 스스로가 이런 어떤 이런 수용적인 태도에서 새로운 대상의 어떤 그런 느낌을 제 스스로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로서의 저의 경험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많은 분이 착각하고 있는 게, 상담에서 우리가 뭘 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가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컨테인먼트예요. 그러니까 담아내는 거죠. 내담자로부터 오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서나 어떤 판타지나 이런 것들을 참아내기 어려운데 이걸 참는 것 자체가 희생이에요. 계속 참아내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뉴 아브젝트로서 기능한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원대상은 이걸 참는 힘이 없었잖아요. 그 컨테인하는 힘이 없었던 원대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건 인내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멋진 어떤 지적인 해결로 당신 엄마는 그랬지만 나는 당신 다 이해해.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실제 내담자와 관계에서 나에게 흘러넘치는 이 견디기 어려운 정서를 우리가 감당해주고 참아내면서 내담자를 위해서 꼭 필요할 때만 이 정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쾌락은 어디에서 와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자극을 방출할 때 쾌락이 와요. 근데 방출하지 않고 내가 컨테인하고 있으면 우리는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 불쾌가 계속되는 상황을 우리가 참아낸다고 하는 이게 니오 오브젝트의 기본이죠. 기본 모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한다는 얘기. 내가 뭘 해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치료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참아내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새로운 대상으로서의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립성이 아주 키죠. 중립성이 있는 존재가 되려면 우리의 역전이를 감당할 힘이 있어야 된다. 훌륭한 체험들이에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변모가 일어나죠. 여기서 상담자는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원대상의 대표자이기도 하고 어쩌면 세상의 대표자죠. 원대상과의 관계에서 내가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모든 대상과의 관계가 다 그런 비슷한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크게 봐서 이게 세상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세상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나의 어떤 빌리프 시스템이 깨트려져야 되는데 그 깨트려짐이 일어나는 게 내가 올드 아브젝트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올드 아브젝트와 느꼈던 정서를 투사하는데도 이걸 소화해내고 있는 저 답답한 멍청이 같은 상담자가 결국은 나의 새로운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멍청이 노릇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멍청이지만 사실은 멍청이가 아니고 가장 예민한 정서를 소유한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 가장 고도로 훈련된 사람만이 이걸 컨테인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사람. 저는 그렇죠. 예, 근데 벽을 치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은 자기가 정서에 흔들리지도 않고 마치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도 중립성을 못 지킨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 상대가 되고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중립성을 지킨다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까 저기 한주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대화를 받아주고 뭔가가 내가 이야기할 수 있구나가 되는데 벽치고 있으면은 좀 하다 보면은 힘 빠져가지고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럼 보면은 이제 벽을 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 인식의 틀 안에 상대방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내 인식 안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반응을 하고 인식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잠깐 기다리는 것 같지만은 계속 그 프레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지멘탈하게 판단적으로 너 하는 얘기는 내가 들으나 마나 하는 얘기야. 혹시 들을 만한 얘기가 나오면 그때 반응하겠어. 이런 태도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통은 나름대로 자기는 중립성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런 중립성은 중립성이 아닌 거죠. 결국은 전혀 상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디태치먼트 상태죠. 그게 바로 유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상담자하고 관계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유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혼자 있도록 놓아둬 버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대상 관계가 없잖아요. 그냥 혼자 자객적인 상태에 계속 있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어떤 그 겉으로는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나쁜 엄마의 전형이잖아요. 자기 생각만 하고 아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건성으로만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게 그냥 올드 아브젝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 상담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그 좀 뭐랄까 하소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가면은 그 내가 뭐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고 뭐 묻고 대화는 시도하는데 자기는 정말 벽 보고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그게 보니까 어떤 그 정신분석적인 그런 훈련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상담 기법 쪽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기법에서 머물러 버릴 때 이제 그런 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 건지를 근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론을 깊이 소화해야 임상이 바르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피상적으로 규범을 따랐으면 이제 무슨 사건이 났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그때 안전수칙을 지켰느냐. 안전수칙만 지키면 실제 사고가 나건 안 나건 그 용서되는 것 같은 이런 묘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치료자로서 이런 태도를 취하면 돼. 그래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도움이 되건 안 되건 나는 내 일을 다 제대로 한 거야. 라는 이런 게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저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 속에 숨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자기 안에 그 힘듦을 참아내면서도 참아내는 이유가 저분이 왜 이런 어려움에 있는지를 이해해주는 대상을 만나서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정서를 내가 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인식, 이거 자체가 내가 뭘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내담자를 위해서는 이게 가장 바른 나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간다고 이해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중립성이라는 거를 이제 대학원 때 공부를 할 때 상담자가 자기를 노출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포커스에 대한 것으로 저는 이제 공부를 했고, 되도록이면 이제 자기를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임상을 훈련을 받을 때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린버그의 주장이 되게 의미가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상담한 어떤 주부가 있는데 1회를 딱 끝나고 나니까 제가 멍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폭포수같이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뭐 회계 정리를 하면 뭐 A4용지 뭐 한 장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분은 2장 정도의 내용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좀 약간 너무 노출을 또 많이 하시고 그 노출 수위 자체도 되게 깊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신 부분만 하시면은 어떨까요?라고 이제 제가 중간에 한 5분의 4 정도 지점에 말을 이제 했었거든요. 너무 막 계속 쏟아내셔가지고, 예, 그래서 다음에 올 때 더 수치심 같은 걸 느낄 것 같아서 이제 말을 했는데, 이게 내가 오늘 중립성을 지킨 건가, 어떤 건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잘 담아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정말 잘 담아준 건가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해봤습니다.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네. 우리 박마희 선생님은 지금 함경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세요? 첫 회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쏟아내면은, 뭐, 그때는 뭔가 자기가 필요해서 와서, 글쎄요, 뭐, 하여튼,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 존재의 진리라 할까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진실이었고, 그렇게 느껴졌고, 하는 그런 존재의 진실로 해서 마구 쏟아냈지만, 나중에는 진짜 부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라는 어떤 자기 노출의 수위가 너무 높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동의되어지고요. 오늘 이거 뭐 중립성하고는 그렇게 깊은 관계는 없는데 갑자기 요즘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누구죠? 플랭크 퍼트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개소리에 대하여 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개소리에 대하여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철학적이고 이제 분석 철학자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를 다 옮길 수는 없겠지만 갑자기 이제 우리 동양 사고에서 나오는 개소리가 어딜 감히 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어딜 감히.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희석됐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대사가 뭐냐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렇게 해서 억압하고 누르고 그래서 위에서 지배하고 그거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유교 사상이 그렇게 완화되고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해석되어진 거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속에,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약간 잔재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의식 속에 어딜 감히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립적인 부분들하고도 연결시켜 봤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면 박마희 선생님이 체험하고 있는 어떤 것들하고 어떤 연계에 대해서 이런 연상이 떠오르는 거니까 다 중요한 연상이에요. 그런데 함경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적절하게 중립성을 잘 지켜주신 거예요. 그죠? 어쩌면 이분이 충분하게 보호받지 못한 아픈 과거의 체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원대상 앞에 자기한테 일어나는 심정을 다 이야기를 했을 때 원대상 같으면 말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뒀을 가능성이 있죠. 괜히 중간에 끼어들면 더 시끄러우니까 그래 너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해 그러고 그냥 계속 듣기만 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함경님은 이 내담자를 보호하는 측면을 이 아이를 이대로 뒀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원대상이 취하지 않았던 인터벤션을 내가 한 거죠. 그래 중립성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중립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은 중립성은 내담자를 잘 보호하면서 내담자가 자기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데 그냥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할 경우에는 그 드러내는 것을 스탑시켜주는 것이 적절한 중립성이죠. 그러니까 이 중립성을 지킨다고 하는 게 단순히 중립성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내담자가 적절하게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얘기를 언어로 잘 표현해낼 수 도와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은 사이카틱한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보더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은. 그래서 아주 위험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얘기를 계속 하고 나서 아까 박마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있는 분들이 쉐임풀한 상황에 가게 되면 치료에 안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치료 관계를 보호해내고 내담자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신 거죠. 그래서 뉴 아브젝트로의 기능, 올드 아브젝트로의 기능을 적절하게 조화해내신 거니까 중립성을 바르게 지킨 것으로 보여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세요. 네네. 이 중립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공부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그 감정이나 마음에도 거리가 있고, 그 색깔이나 아니면은 농도 같은 거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중립성을 지킨다는 게, 감정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를 어떻게 중간 정도로 간다는 그런 의미, 혹은 그 감정의 농도, 그 내담자와의 이런 그 공유하는 관계에서 그런 그 감정의 농도를 뭐 조이닝이나 미러링을 통해서 한 중간 정도로 받아주고 튕겨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조절한다는 건지, 그런 의미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중립성이라고 하니까. 어떠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뭐 중간 지점 뭐 이런 100m 같으면 50m 지점이 있다. 이런 개념, 그런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린버그가 설명한 대로 우리의 모든 치료 행동, 치료자가 하는 모든 인터벤션, 개입의 최종 목표는 중립성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자기의 포지션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담자를 충분히 공감해 주면서 있어야 돼요. 정신분석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상담자하고 내담자의 관계가 옛날에 그 희화화돼서 커튼으로 나온 게 내담자는 카우치에 누워있고 상담자는 먼 산 쳐다보고 있는 이런 내버려 두고 있는 방치하고 디태치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희화화되는 경우죠. 상담자가 자기한테는 아무 관심 가지지 않고 자기 보고만 얘기하라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우리가 언어 치료라고 할 때는 과거에 신경증 환자 중심으로 이런 정신분석 이론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담자 입장에서는 내담자가 자기 안에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누구나가 자기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자기가 의식적으로 비밀 창고에 넣고 있는 것도 있고 자기가 비밀 창고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비밀이 있는데, 근데 이 비밀스러운 것들이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그러면 이 비밀스러운 것들이 잘 표현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분이 스스로 드러내기 어려운 어떤 그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데, 그 장을 열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중립성이라고 프로이드가 봤던 거죠. 그러니까 전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전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 있었던 어떤 정서들을 우리에게 투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투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느낄 때는 그냥 벽처럼 느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담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블랭크 스크린이 돼야 된다.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냥 투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나를 힘든 아버지로 생각하면 내가 아버지 모습으로 그냥 비치도록 허용해야 되고, 아니면 자기를 극도로 사랑했던 어머니 모습으로 우리가 이분이 투사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우리 자체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자기 노출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기 노출하지 않는 상태에 익세게 되면 이분이 자유스럽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투사해낸다는, 이게 전이라는 얘기예요. 전이가 일어나면 그 전이를 가지고 이분의 심리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전이가 많은 경우에 왜곡된 전이들이기 때문에, 왜곡된 현상들이 이 전이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분의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이분의 억압되어 있던 것들이 다 표현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허용하는 오랜 과정을 가다 보면
대부분의 내담자는 자기 안에 자기를 살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억압되어 있던 얘기를 다 하다 보면 시원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해방되는 느낌도 있지만 통찰이 생겨나는, 그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가게 됩니다. 아까 한주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그냥 안에 있던 것을 다 털어놓다 보니까 저 대상이 어떻게 생각하고 보다 우선 내가 원 대상에게 느꼈던 것들을 다 털어놨는데 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할 얘기도 더 없고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원 대상에 이런 정서를 가졌을까 하는 통찰을 스스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전이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중립성이라고 하는 게 자기 노출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게 어느 하나로 기술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그냥 벽으로만 느끼기보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한쪽에서는 자기를 침해하는 대상으로 익스펙트 하지만 그렇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지만 또 한편에서 숨은 소망은 자기를 이해해주는 대상을 만나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동시에 다 작용을 하는데 자기가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없으면 자기 얘기를 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모순되는 얘기를 하니까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건 자기를 얘기를 경청해주는 대상을 만날 때만 이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내가 원칙론자, 나는 아주 종교적으로 신심이 두터운 사람, 아니면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는 허용하는 대상, 어느 것이건 이런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로 나를 드러내는 순간 상대방은 원대상하고 느꼈던 정서를 다 드러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다. 내가 너무 자상스러운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면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상한 분, 자기 부모는 자기를 항상 학대했다고 느끼는데 이 학대했다는 정서를 나한테 투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들을 다룰 수 있는 관계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억울하고 힘들고 자기를 좌절시켰던 그 정서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좋은 대상으로 있는 한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나쁜 대상으로 일부러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어떤 면에서 무색한 상태로 그냥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형상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냥 무엇이든지 투사할 수 있는 대상이 돼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분들이 벽에 대고는 계속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특정한 인격을 가진 사람, 나는 선생님이다. 아니면 나는 목사님이다. 아니면 신부님이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얘기도 수용해 줄 수 있는 대상. 그래서 명확하게 이분은 이런 것까지만 허용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이분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그러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담아지지 않는 그런 대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모습을 많이 노출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봤던 프로이드의 얘기는 정확한 얘기예요. 너무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전이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편은 이율 배반적이지만 우리가 그냥 벽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공감하는 대상이 경청하는 대상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저분이 느낄 때는 과거에 자기를 핍박하던 대상으로 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의식이나 무의식에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은 원대상 같으면 내가 이 얘기를 못 하겠지만 저분은 만만하고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공감해주는 대상이라고 상대방이 느낄 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데 한편에서는 그냥 원대상 투사를 받아내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지만 원대상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원대상 같으면 자기 얘기 못하죠. 하다가는 쫓겨나니까.
이걸 좋아해내는 것 자체가 이게 중립성이라고 그린버그는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반만 이해해주거나 반만 공감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온전한 공감을, 정서적으로 온전한 공감을 해야 되는 거죠.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모습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나를 그릴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된다. 이분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면 나쁜 사람을 투사할 수 있고, 또 아주 극단적으로 좋은 사람을 투사하고 싶으면 좋은 사람을 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고. 우리 한쪽에서는 블랭크 스크린 역할을 우리가 하지만 또 한편은 정서적으로 이분을 공감해주는, 수용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대상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올드 아브젝트와 뉴 아브젝트가 동일한 인격관에 소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고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김태희 목사님,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뭔가 담아낼 수 없는 것을 담아내려고 하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김태희 목사님 어떻게 소화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신 그 개념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조금 제 나름의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중요하죠. 예, 그 중립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담자가 오히려 그 컨테이닝하면서 그 백지화되는 그런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내가 백지 아니면 하얀 스크린이 돼서 이렇게 받아주되, 그거를 담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뒤에 있는 스크린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비춰지는 스크린이지만 내 뒤에 있는 스크린에서는 그거를 다시 내담자한테 발전된 모습으로 뭔가를 제안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뭐 그런 과정,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 비온이 얘기하는 컨테인먼트지만 또 거기에서 소화된 것, 그게 다이제스트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대상은 소화하지 못했던 것, 비온의 얘기로 얘기하면 내담자가 소화하지 못하는 이런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꿔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컨테이닝이 아니라 이건 역동적인 거죠. 그냥 정태적으로 담아내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담겨진 것을 내가 소화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화해서 사용하지 않을 노폐물은 그냥 버리거나 그냥 가지고 있거나 하고, 여기 소화된 것들 중에 내담자가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건 조이닝이나 미러잉을 통해서 필요할 때 내담자에게 되돌려 주기도 하죠. 그래서 내담자 혼자는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노안 데이터들을 우리가 소화해내는 작업들을, 특히 우리가 보드라인 환자들의 경우는 이런 일들이 더 현격하게 일어나죠. 보드라인 레벨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들은 이런 알파 펑션이라고 할까, 자기 안에 자기 성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그러니까 자기의 정서를 언어로 표현해낼 능력도 없고 그걸 소화할 능력도 없는 이분들을 돕는 과정 속에서는 이 비온 방식의 어떤 컨테인먼트나 그리고 소화하는 것, 다이제스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